네 번째 이야기인데 스트레스와 호르몬. 현대인은 수많은 스트레스 속에 살고 있다. 학창 시절에 쏟아지는 과제와 시험에 치여서 살다가 막상 졸업하고 또 취업해도 스트레스는 끝나지 않는다. 직장에서 무서운 상사라도 만난다면 스트레스는 배가 될 것이고, 결혼하고 아기를 낳으면 만만치 않은 육아 스트레스가 기다린다.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한 정신건강의 악화는 코로나 블루 우울증이라는 신조어까지 나왔다. 스트레스 환경에 노출되었을 때 우리 몸의 생존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반응을 나타낸다. 스트레스 반응은 자율신경계와 내분비계의 협동작용에 의한 행동 및 호르몬의 변화를 나타낸다. 스트레스를 잘 다룰 수 있다면 적절한 긴장을 일으키는 스트레스는 생활의 활력소로 작용한다. 그러나 스트레스에 대한 반응이 여의치 않으면 여러 가지 부정적인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우리 몸의 스트레스 반응에 관여하는 호르몬인 에피네프린과 콜티솔에 대해서 알아보자. 급성 스트레스와 만성 스트레스. 현도체는 우리에게 가해지는 스트레스를 해석하고 처리하는 뇌의 영역이다. 편도체는 두 가지 스트레스 반응 시스템을 작동시키는데, 하나는 교감신경계를 활성화하는 반응, 또 교감신경계는 부신수질의 신호를 보내어서 에피네프린의 분비를 높인다. 에피네프린은 심장 박동수를 증가시키고 혈압과 혈당을 높인다. 에피네프린은 스트레스에 대한 급성 반응성을 높이는 데 도움을 주어 투정 혹은 도피 반응 호르몬이라고 불린다. 예를 들면 맹수에게 쫓긴다거나 길 가다가 강도를 만난 상황 등인데, 이럴 때 우리 몸이 적절한 반응을 보일 수 있게 하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편도체 시성하고 뇌하수체 부신 표질로 이어지는 시스템으로 콜티솔의 분비를 높인다. 콜티솔은 혈압을 높이고 혈당을 증가시키는 반응을 나타낸다. 콜티솔은 신속한 효과가 나타나는 에피네프린보다 더 장기간의 반응을 보인다. 에피네프린과 콜티솔이 함께 작용하여 스트레스에 적절하게 대응하는 것이다. 위험한 상황이 지나가면 호르몬 수치는 정상으로 돌아간다. 그래서 교감신경계를 보면은 전공을 확장시키고 자액 분비를 억제하고 기관지, 심박수, 소화 억제, 그래서 모든 것을 이렇게 교감신경은 활동적인 이제 역할을 하게 하니까 교감신경계가 그래요. 전공도 확장하고 기관지도 확장하고 모든 것을 크게 활동적으로 만드는 게 교감신경계다. 그래서 시상하고는 뇌하수체 그 스트레스를 통해서 이렇게 어쨌든 활동적으로 하기 때문에 일을 많이 하게 되면 그만큼 모든 기능들이 급하게 박동은 이렇게 그런데 위험한 상황이 지나가면은 심장박동은 정상 리듬으로 또 혈당도 떨어지고 그렇게 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 몸에서 콜티솔이 떨어지지 않고 스트레스 반응 시스템이 장기적인 것이 되어지면은 우리에게 아주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데, 그렇게 되면 불안하고 우울증과 소화불량, 또 두통, 근육통, 심혈관계 질환, 수면장애, 체중 증가, 기억 및 집중장애 등 여러 가지 건강상의 문제가 유발되는 것이다. 현대인의 뱃살이 늘어난 이유는 원시 인류가 주로 경험했던 스트레스의 종류는 생명을 위협하는 급성 스트레스, 육체적인 스트레스였을 것이다. 이런 상황의 스트레스 반응은 즉시 해결해야 하는 투정 혹은 도피 반응이다. 스트레스 반응이 끝나면 에너지가 고갈된 상태이므로 보충이 필요하다. 식욕이 증가하고 당질과 지방을 재충전하면 콜티솔 분비가 저하되고 항상성은 다시 회복된다. 현대인이 주로 경험하는 스트레스는 선조들과는 다른 크고 작은 정신적인 스트레스인 만성 스트레스다. 스트레스를 받아도 신체적인 활동은 거의 없고 직장에서 상사에게 혼났다고 도망갈 수 없는 노릇이기 때문이다.
에너지의 고갈은 거의 없지만은 그런데도 고당분 고열량 음식을 찾는 경향이 강하다. 과식과 폭식이 유도될 수 있고 kor티솔과 인슐린 수치는 계속해서 올라가 있다. 항상성은 회복되지 않고 지방이 과다 축적이 된다. 인슐린은 에너지를 저장하는 호르몬이고 kor티솔은 그 살이 붙는 부위를 결정하는 호르몬이다. 특히 복부의 지방세포에는 kor티솔 수용체가 다른 부위보다 최대 4배가량 많아서 kor티솔이 증가하면 복부의 내장 지방이 잘 쌓인다. 현대인에게 복부 비만이 흔해진 이유라고 할 수가 있다. 만성 스트레스와 수면 부족에 대해서 식욕을 철저히 하고 운동도 열심히 해서 처음에는 체중을 꽤 줄였지만 시간이 조금 지난 후부터 초반만큼 뚜렷한 효과가 없다고 하소연하는 사람들을 흔히 볼 수 있다. 혹시 수면에 문제가 있을까? 이런 사람은 수면이 시간이 짧고 질이 불량한 경우가 많다. 현대인의 수면 시간은 예전보다 많이 줄었다. 특히 우리나라 성인의 평균 수면은 OECD 회원국 평균 수면 시간 8시 22분보다 한참 적은 6시간 6분이다. 미국 국립수면재단이 권장하는 최소 수면 시간은 7시보다도 54분이나 부족하다. 수면이 부족하면 스트레스가 만성화할 수 있고 증가한 kor티솔은 수면의 질을 매우 불량하게 만든다. 악순환의 연속이라고 할 수 있다. 잠을 잘 자면 살이 빠진다는 말이 있다. 저녁 식사 후에 다음날 아침 식사 전까지 하루 종일 인슐린 수치가 가장 낮은 시기이다. 충분한 수면으로 인슐린이 감소하면 지방분해의 작용이 활발히 일어나는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수면 중에는 배고픔 호르몬인 그렐린은 감소하고 식욕을 억제하는 호르몬인 렙틴은 증가한다. 식욕 증가 호르몬의 감소와 식욕 억제 호르몬의 증가는 살을 빼기 위한 최적의 호르몬 환경인 셈이다. 그러나 수면 부족이 계속되면 렙틴 분비는 줄어들고 그렐린 분비는 늘어난다. 우리 몸은 필요 없는 배고픔을 느끼게 되고 이는 과식으로 이어진다. 야식을 먹는 사람들이 즐겨 찾는 음식은 주로 고열량 고당분 음식인 경우가 많다. 그 이유는 수면 부족으로 인해서 증가한 kor티솔 때문이다. kor티솔은 스트레스 상황에서 원활한 에너지 공급을 위해서 혈액 내 포도당 농도를 일정하게 유지하는 역할을 한다. 장기간 수면 부족이 지속되어 kor티솔 분비가 늘어나면 음식 섭취를 자극하는 뉴로펩타이드의 분비를 자극한다. NPY는 시장에서 만들어지는 화학물질로 식욕을 강력하게 증가시키는 작용을 한다. NPY는 특히 탄수화물 섭취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수면이 부족한 사람들이 야식으로 특히 고당분 음식을 탐하는 이유일 것이다. 나이살과 호르몬. 벤저민 프랭클린은 우리가 살면서 피할 수 없는 두 가지는 죽음과 세금이라고 했는데 여기에 노화도 넣어야 하지 않을까? 우리는 누구나 늙는다. 늙으면서 나타나는 변화 중에서 많은 사람이 공통으로 느끼는 것은 하체는 가늘어지고 뱃살은 늘어나는 것이다. 이제 나이가 들었나 봐. 나이살이 자꾸 찌네 하고 나이살로 치부하곤 하는데 이는 노화와 더불어 나타나는 호르몬 변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나이가 들면 성장 호르몬 에스트로겐, 테스토스테론의 감소, 또 반면에 kor티솔과 인슐린은 증가하고 폐경이 되면서 급격히 감소하는 여성 호르몬 에스트로겐은 가임기 여성에게 가장 내장 지방의 축적을 억제하는 작용이 있는 호르몬인데 성장 호르몬은 30세 이후에 10년마다 약 14%씩 감소하고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에 또 30대부터 서서히 감소해서 70대에는 30대의 절반 수준, 80대에는 3분의 1 수준으로 감소한다. 성장 호르몬과 테스토스테론은 지방 분해를 촉진하는 호르몬이다. 즉 지방 분해를 촉진하는 호르몬이 감소하는 것이다. 반면에 kor티솔과 인슐린 같은 지방 축적을 조장하는 호르몬은 나이가 들면서 증가한다. 나이 들수록 뱃살이 나오고 살을 빼기 어려운 이유라고 할 수 있다. 나이살이 찌는 것을 억제하려면 꾸준한 근력 운동을 통해서 근육량을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근육은 지방보다도 기초 뇌세량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훨씬 높아서 근육량이 충분하면 쉽게 살이 찌지 않는다.
에스트로겐 수치가 피크로 올라간 것은 40대까지는 피크인데 테스토스테론도 20대에 아주 피크였는데 서서히 줄어들어서 40대 넘어가고 60대 넘어간 테스토스테론도 줄고 에스트로겐은 완전히 급하게 줄어들어 버리네요. 도표를 보자면은 이렇게까지 도표로 보면은 에스트로겐 수치가 40대까지 팍 올랐다가 쭉 떨어져 버렸어요. 자, 다섯 번째 이야기, 인슐린과 당뇨병에 대해서. 우리는 음식을 섭취해서 살아가는 데 필요한 에너지를 얻고 근육이나 뼈 등 조직을 만든다. 음식 속에 들어있는 탄수화물은 포도당 같은 단당류로, 식이지방은 지방산으로, 식이단백질은 아미노산으로 소화되어서 흡수된다. 혈액 내의 포도당, 지방산 또는 아미노산의 수치가 증가하면 췌장의 랑게르한스 섬에 있는 베타세포에서 인슐린을 분비한다. 인슐린은 간, 근육, 지방세포가 혈액에 있는 포도당을 섭취하도록 신호를 보내어서 혈당 수치를 조절한다. 우리 몸에 에너지가 충분하다면 인슐린은 포도당을 간에서 글리코겐으로 만들어서 저장한다. 간은 전체의 질량의 약 5% 정도를 글리코겐으로 저장할 수 있는데 이를 넘어서면 포도당은 중성지방으로 저장이 된다. 아울러 인슐린은 혈액 내의 아미노산을 근육세포로 보내고 남는 지방산을 지방세포의 중성지방으로 저장하며 나중에 에너지가 부족할 때를 대비하게 한다. 즉 인슐린은 동화 호르몬으로 작용한다. 인슐린이 없으면 우리는 에너지를 이용할 수도 저장할 수도 없다. 당뇨병 환자의 희망은 인슐린의 재발견. 당뇨병 호르몬으로 알려진 인슐린은 수많은 당뇨병 환자의 목숨을 구한 약물이다. 지금은 체내에서 인슐린을 만들지 못하는 당뇨병 환자라 하더라도 인슐린을 투여하여서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지만 100여 년 전만 하더라도 당뇨병 진단은 그 사형선고나 다름이 없었다. 의학 역사상 가장 중요하고 흥미진진한 발견 중에 하나는 인슐린의 발견은 뇌분비학과는 전혀 관계가 없었던 캐나다의 정형외과 의사 프레드렉 벤딩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졌다. 1941년까지 사셨네. 토론토 대학을 졸업한 벤딩은 정형외과를 수련 후에 토론토에서 약 200km 떨어진 런던시 병원을 개원했는데 개업 후에 병원에 환자가 별로 없어서 설도 할 겸 웨스턴 온타리오 대학교 도서관에서 틈틈이 당뇨병에 관한 문헌을 읽었다. 그의 단짝 친구가 당뇨병 합병적으로 죽어가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당뇨병 치료에 관심이 생겼기 때문이다. 당시는 췌장의 랑게르한스 섬에서 분비되는 어떤 물질이 당뇨병과 관련이 있을 것이라는 사실은 알려져 있었지만 그 물질을 분리하고 추출하는 데 성공한 사람은 없었다. 벤팅은 그 이유가 췌장에서 분비되는 단백질 분해 효소인 트립신 때문이라고 생각하여 췌장간을 묶어서 트립신 분비를 막는 실험 계획을 세웠다. 벤딩은 웨스턴 온타리오 대학에서 자신의 아이디어를 설명하고 실험실 사용을 요청했지만 거절당했다. 그는 포기하지 않고 모교인 토론토 대학 생리학 교실의 주임 교수인 존 맥클라우드를 찾아갔다. 맥클라우드에게 자신의 계획을 열심히 설명하였으나 역시 호의적인 반응을 얻지는 못했다. 벤팅은 뇌분비학 연구에 관한 기본적인 지식을 갖추지 못한 정형외과 개업 위에 불과했기 때문에였다. 벤팅이 갑자기 당뇨병 치료제를 연구하겠다고 나선 것은 마치 NBA 프로 농구 선수가 영국 프로 축구 선수로 뛰고 싶다고 나선 것과 마찬가지로 생각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벤팅의 예리에 마음이 움직인 맥클라우드는 여름방학 동안만 실험실을 사용할 것을 허락하고 대학원생인 찰스 베스트를 조수로 붙여 벤팅의 실험을 돕게 했다. 맥클라우드는 여름방학이 되자 고향인 스코틀랜드로 여름 휴가를 떠나면서 10마리의 개를 실험에 사용할 것을 허락했다. 벤팅과 베스트는
개의 췌장관을 묶은 뒤에 며칠 후에 췌장 조직에서 추출물을 얻었다. 췌장을 제거해서 혈당이 상승한 다른 개에게 이 추출물을 조사하는 실험을 시행했지만 메칼로드가 허락했던 10마리의 개로는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을 수가 없었다. 그것은 계속해서 실험을 진행했는데 연구에 사용된 개가 91마리째에 이르러서도 결과는 신통하지 않았다. 그들의 연구는 92마리째의 실험에 이르러서 기적적인 성공을 거두어 췌장 추출물 조사를 맞은 췌장 적출 개의 혈당을 효과적으로 낮출 수 있었다. 여름 휴가를 마치고 실험실에 들어온 메칼로드는 그제야 벤팅의 실험에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했다. 벤팅은 이 추출물을 렁기르한서 섬에서 추출한 물질이라는 의미에서 아일레틴이라고 불렀다. 이후에 메칼로드의 제안으로 같은 뜻을 지닌 라틴어 인슐린으로 명명이 되었는데 그들은 더 많은 인슐린을 추출하기 위해서 소와 돼지의 췌장을 수집했고 생화학자 제임스 컬립의 도움으로 순도 높은 인슐린을 대량 추출할 수 있었다. 최초의 인슐린 치료는 1922년 1월 11일 혼수 상태에 빠진 제1형 당뇨병 환자인 14세 톰슨에게 행해졌는데 인슐린을 투여받은 톰슨은 몇 주 만에 정상 수준의 혈당 수치를 회복했고 27세까지 생존했다. 전 세계 당뇨병 환자에게 희망의 빛을 전한 인슐린 치료의 역사적인 시작이었다. 벤팅과 베스트는 그 결과로 1922년 3월 캐나다의 의학협회지에 발표를 했다. 성공적인 인슐린 치료 소식은 세계적인 주목을 받았고 다음 해인 1923년에 만 32세였던 벤팅은 최연소 노벨 생리학상 수장자가 되었다. 그야말로 정광석화 같이 진행된 일이었다. 벤팅이 베스트와 함께 실험에 착수한 것이 1921년 5월이었고 최초 인슐린 투여가 이루어진 것이 1922년 1월이니 불과 2년 만에 노벨상 수여가 결정된 것이다. 그만큼 인슐린 발견은 대단한 것이었다. 그런데 베스트는 벤팅과 함께 노벨상을 받았을까? 예상과는 달리 벤팅과 노벨상을 공동 수상한 사람은 그 연구가 수행된 연구실의 주임 교수였던 메칼로우드였다. 그것은 당시 학계의 오랜 관행이었는데 우직하고 불같은 성격의 벤팅은 실험에 깊이 참여했던 베스트가 상을 받지 못한 사실을 용납할 수가 없었다. 사실 메칼로우드는 실험실을 빌려주고 연구 구성 측면에서 도움을 준 것뿐이었다. 벤팅은 함께 상을 받지 못한 베스트의 공로를 인정하는 의미에서 상금의 절반을 그에게 나눠주었고 메칼로우드 컬립과 함께 상금을 나눠 가졌다. 인슐린 발견은 죽음으로 병으로 불리던 불치병 당뇨병을 관리 가능한 질병으로 만들었다. 제1형 당뇨병 소아 환자의 기대 수명은 인슐린 발견 전에는 1.3개월에 불과했지만 인슐린 발견 후에는 45년까지 길어졌고 10대 미만 환자의 사망률도 6분의 1로 줄었다. 벤팅과 베스트는 자신들의 발견은 온 인류의 것이라며 인슐린 제도에 관한 특허권을 사실상 무상에 가까운 금액인 단 1달러의 토론토 대학교에 넘겼다. 그의 제약회사 일라일리가 인슐린 대량 생산에 성공하면서 당뇨병 치료의 표준으로 자리를 잡았다. 토론토 대학 재학 시절에 발발한 제1차 세계대전에 참전했던 벤팅은 제2차 세계대전이 터지자 50세 가까운 나이에도 불구하고 다시 군의의 관으로 자원에 입대했다. 벤팅이 탄 비행기가 영국을 가던 중에서 뉴펀즐랜드 눈 덮인 산에 추락하면서 벤팅은 1941년 생을 마쳤다. 아쉽군요. 인슐린 발견자인 벤팅과 베스트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 캐나다에 설립된 벤팅과 베스트 연구소는 지금도 당뇨병 연구의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벤팅과 베스트는 캐나다의 국가적인 영웅으로 추앙받고 있다. 자, 제1형 당뇨병과 제2형 당뇨병. 이제 여기까지.